지난 행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교육 정책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좀 보였어요. 킬러 문항 사태. 정답입니다. 네. 사실은 그때 그 킬러 문항의 예시로 나온 거 그게 정답률이 80%짜리 문제였어요. 그럼 대체 왜 정답률 80%짜리 문항을 그래프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보기 추론이었기 때문이에요. 국어 문제의 도표가 웬 말이냐, 그래프가 웬 말이냐, 이게 무슨 국어냐. 이번에 이제 좀 더 구모와 수능을 예측을 하자면은 AI 시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논리와 사고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지 흔히 말하는 킬러 지문에 해당하는 요 부분들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흔히 말하는 비문학 그런 부분에서의 문해력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다시 실제로 이제 변별의 핵심이 국어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순서를 정하고 뭐를 먼저 풀고 5번부터 거꾸로 보고 뭐 보기부터 먼저 보고 이걸 전략이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다. 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게 된 기프랑문회원 일선원 나득채 원장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특별히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파랑 문해원 다산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창피한데 사실은 그냥 전문가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기파랑 문해원의 원장님과 동시에 대치 쪽에 있는 재수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라고 좀 치켜 올려주셨는데 사실은 뭐 저도 그냥 열심히 같이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지나친 겸손이시고요.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저보다는 전문가세요. 저는 어쨌든 이제 고3 수업을 안 한 지 이제 몇 년 돼서 감이 좀 떨어졌다. 저희 대표님이 늘 말씀하시는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감이 네. 좀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여전히 이제 현장에 계시니까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좀 여쭤보고 좀 얘기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주제로 삼은 게 놀랍게도 저희 채널에 좀 어울리지 않는 컨텐츠 같기도 한데 고3들이 얼마 전에 봤어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거 그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볼 때쯤 되면은 네. 뭐 SBS, KBS 이런 데서 은근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거든요.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올해는 빅 이슈가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조기 대선 때문에 완전히 네. 묻혀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긴 했는데. 네. 하지만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은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캐치를 좀 해야. 사실은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고3 학부모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네. 이제 뭐 고1, 고2들이나 뭐 중학생, 뭐 그렇죠. 초등학생 학부모님들 두루두루 보시니까 수능도 아니고 네. 뭐 이거 가지고 대학 가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냥 모의고사일 뿐이잖아요. 네, 수미잡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모의고사일 뿐인데 뭐 그리 대단한 것이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네, 6월 모의고사가 왜 중요한지 네. 간단하게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방금 제가 이제 학생들이 흔히 말하는 표현이죠. 수미잡이라는 표현을 잠깐 썼는데 사실 수미잡이라고 하면 수능 미만은 잡스러운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월 평가는 딱히 뭐 내신 점수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들이 그렇게 수능을 크게 뭐라고 할까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아니지만은 이번 6월 평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슈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지난 행정부에서는 일반적인 교육 정책과는 조금 다른 행보를 좀 보였어요. 어떤 교육 정책의 시행은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의 유예를 두고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수능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터치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킬러 문항 사태. 정답입니다. 네, 킬러 문항 같은 것들을 빼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때 그 킬러 문항의 예시로 나온 거 그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게 정답률이 80%짜리 문제였어요. 근데 정답률 80%짜리 킬러가 어디 있습니까? 10명 중에 8명이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그 아이는 킬러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럼 대체 왜 정답률 80%짜리 문항을 킬러 문제라고 딱 짚어서 얘기했느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사실 그 본질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는 그래프의 형태를 지니고 있는 보기 추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쪽에서의 어떤 조언을 구하던 교육 철학에서는 국어 문제의 도표가 웬 말이냐, 그래프가 웬 말이냐, 이게 무슨 국어냐 라는 정도의 눈높이로 바라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국어 교육 과정에 그렇죠.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포함되어 있죠. 네, 수학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결국에는 고등학문을 수학할 수 있는 능력. 고등학문을 닫기 위해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슨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거 배운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배운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고등학문을 닦는 능력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수능 네. 시험의 본질이죠. 본질이죠. 네. 그게 들어가야 한다. 당연히 이게 교육과정의 본질을 벗어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2018년인가 19년 수능에 문제가 됐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서양의 우주론과 중국의 회통 이래가지고 만유인력 지문이라고 하는 거 나온 적 있습니다. 맞아요. 그쵸? 그 지문 띄워주시면 아마 학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고, 네 학생들도 이 지문 나 본 적 있어.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어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걸 문제를 내느냐 이런 게 주로 비판의 요지 같은 경우가 많았는데 맞아요. 사실은 그건 엄밀히 말하면은 국어가 문법이나 문학 같은 것들을 외우고 암기하고 하던 식의 공부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좀 싶고. 맞아요. 그 당시 네. 그거는 실제로 공식적인 이의 제기도 있고 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죠? 그랬는데 이번 6월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신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걸로 점수를 가지고서 대학을 가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실은 조금씩 디테일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6월 평가만 가지고서 수능을 온전하게 예상하거나 하지는 못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행정부의 어떠한 그런 그 맘스터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터치가 평가원 출제진들에게는 어떠한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제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다 보니까 원래는 적당하게 참고만 하세요라고 볼 수 있었던 6월과 9월 모의고사가 지금은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협박당하고 계시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이런 것처럼 학생들에게 살짝 미리미리 알려주는 사인 같은 게 됐다. 평가원이 조금 더 노골적으로 정보들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전달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과는 좀 다르게. 그래서 6월 평가에서 바뀐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들을 조금 많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는 그러면은 학생들이 느끼기에 네. 어땠나요, 시험이? 학생들의 반응을 보는 사이트는 EBSI입니다. 네. 근데 거기는 단 한 번도 심지어 1컷이 97이 나와도 언제나 비양심적이에요. 늘 왜? 매우 어려웠다. 그리고 제법 어려웠다가 언제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EBSI 오피셜 말 그대로 수험생들은 제법 어려웠다가 대부분이었지만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점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그렇죠. 통계는 언제나 솔직하기 때문에 언매 선택자의 1등급 커트라인은 93점, 그 다음에 화법과 장문 선택자의 커트라인은 96점이었습니다. 엄청 높네요. 네, 되게 높아요. 그럼 사실은 화작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엄마 나 2개 틀렸어. 그러면 아유 우리 아들 잘했다. 인데 3점짜리 하나 껴있으면 2등급이 되는 거죠. 아하. 네, 굉장히 저거 했다고 보면 됩니다. 쉬웠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 난도는 물론 난도를 작정하고 쉽게 냈다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우리 학생들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번 학년 학생들은 제법 높은 성취도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네. 쉬웠다. 판단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는 저희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문제가 쉬웠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보통 이거 네. 난이도에 대한 평가는 당의 학생들이 내리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쉽다 어렵다는 상대적인 건데 학생들은 대부분 올해 처음 고3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것만 푸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어서 네. 어렵게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럼 본인이 풀면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럼요.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해마다 풀어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고 선생님들보다도 네. 오히려 저는 그 N수생들의 평가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나름대로 정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선생님들이 풀어보는 거랑 또 본인 입시를 위해서 풀어보는 거랑 약간 좀 또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전문가다라고 할 수도 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지는 못해도 냉정한 평가. 예전에 뭐가 더 좋았어. 무슨 강의가 더 유익했어.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귀담아 들을 만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좋아하니? 그러면 막 설명을 해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들었는데 왜 점수는 그러면은 다 대부분 그렇게 되긴 하는데 아무튼 어떤 면에서 확실히 전문가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요. 네. 그 소위 강의 미식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맛은 확실히 그렇죠. 아니다. 3스타다. 내가 요리는 못하지만 요리를 못하지만 네, 맛은 확실히 맛 평가는 그럴 수 있죠. 설탕을 너무 많이 썼어라든가. 재밌는 네. 거는 가끔 보면은 강의의 맛을 잘 평가하는데 네, 본인의 성적은 오르지 않아서 그렇죠. 계속 N수를 하는. 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긴 하죠. 그런 분들은 저의 조교로 항상 모시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 볼 뿐이지 평가는 잘한다. 어떤 면이 강의의 핵심임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컨택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교재 한번 만들어 보시죠. 어쨌거나 비교적 쉬웠다는 네, 거잖아요. 많이 쉬운 그쵸? 편이었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도 쉬운 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네. 이게 보통 그런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 이제 6평이 어려우면 9평을 좀 쉽게 냈다가 네. 수능 때 좀 조정되고, 네네. 그렇죠? 반대로 6평이 쉬우면 네. 9평을 좀 어렵게 냈다가 네네. 또 수능 때 조정되고, 네. 좀 그런 경향이 있지 그쵸. 않습니까? 해마다. 네. 그러면은 올해는 9평이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겠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평가원의 의도가 있다라고 친다면은 모든 과목 중에서 난도 조절이 제일 쉬운 과목이 국어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래요? 왜냐면은 일단 탐구는 과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게다가 이 특히 이제 의대 흔히 말하는 의치안약수가 관련되어 있는 이과의 선택 과목과 관련했을 때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3년 전인가 저희 제자가 문제를 2개밖에 안 틀렸습니다. 되게 잘 봤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메이저 의대 이런 데는 지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선택 과목이 그 당시에 물리였는데 그때 물리가 너무 쉽게 출제가 되어서 다 맞춰야 1등급이고 한 문제라도 틀리면은 3등급으로 내려앉았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돼서 최상위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부분에서는 네, 페널티가 있었다는 건데 비판을 많이 받는 요소 중에 하나였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8과목에 해당하는 탐구를 난도를 전부 다 비슷하게 맞추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맞아요. 영어는 이미 절대평가화 돼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 수학은 뭐 수포자 이슈가 너무나 강합니다. 지금도 뭐 절반 이상 대부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로 난도를 조절하는 건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국어는 선천적이라는 말 대신에 생득적이라는 말만 써도 어려워집니다. 단어만 바꿔도 어렵고 그렇죠. 지문의 길이만 조금 더 길게 해도 난도가 바뀌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난도를 조절하기가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변별의 핵심이 국어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난도 조절이라고 한다. 저는 평가원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등급 커트라인을 88 정도에서 92 정도에서 만드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적이죠. 네. 근데 언제나 이상은 그렇지만은 현실은 학생들한테 요 정도면 애들이 이걸 좀 틀리지 않을까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막 너무 잘 봤어요. 막 이래서 막 1컷이 막 96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이 정도는 애들이 하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정말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막 85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분명히 의도는 있을지언정 이게 또 결과는 또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제법 있더라. 하지만 그래도 저는 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9월 평가는 조금 더 난도를 높게 책정해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해마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네. 혹시 이번 6월 평가원에서 좀 예전에는 좀 보기 어려웠던 좀 새로운 어떤 유형이나 네. 어려웠겠다 싶은 네. 포인트 같은 게 네. 혹시 있었으면 조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흔히 말하는 킬러 지문과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을 최대한 많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배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해지기도 했죠. 준킬러라고 하는 건데 그럼 킬러면 킬러지 적당히 죽이는 문제는 대체 또 뭘까 싶긴 해요. 근데 결국에 그 요지는 비문학의 난도가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니까 문학의 난도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원장님도 기억하시고 있는 발음에 주의해야 될 겁니다. 주옥 같은 문제들, 브레턴 우즈 체제와 트리핀 딜레마라든가 아니면은 뭐 해겔의 변증법과 같은 지문들 막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이중차분법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항 4개 중에 정답률이 20% 이상 되는 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다 찍었다는 얘기죠, 뭐. 그렇죠.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던 시절에는 오답률 상위 10이 전부 비문학이거나 많아야 한두 문제 정도가 문학 또는 선택에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이번에 6월 평가는 EBS 기준으로 봤었을 때 언내만 말씀드리면은 비문학 문제가 5개, 문학 문제가 4개, 그다음에 언매 문제가 하나. 좋게 말하면 약간 황금 비율 같은 건데 좀 다른 의미로
접근하자면은 비문학의 난도가 내려가고 문학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올라갔다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부분들이 결국에는 지난 행정부가 추구했던 방향성과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6월 평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새 행정부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9월 평가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예상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맞기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행정부가 터치를 하기 전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문학 위주의 변별을 추구한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6월 평가에서는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걸 없애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보기추론 문제, 수치를 대입해서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표나 그래프의 해석을 하는 문제들이 없어졌습니다. 안 나왔다라고 보면 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최근에 이제 기출 문제들과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흔히 말하는 현재 수능 국어 평가원 문제들의 트렌드는 17문제의 비문학 문제들 중에서 독서론이라고 하는 게 3문항짜리, 그 다음 기타 제재가 4문항짜리가 2개가 있습니다. 이 기타 제재에 사회, 기술, 과학, 예술 따위가 들어갔었고, 마지막으로 6문항짜리가 하나 들어가게 되는데, 이 6문항짜리가 사실은 지문의 길이도 가장 길죠. 짧은 지문 2개를 섞어놔서 결합해놨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지문이 최근 몇 년 사이 언제나 일관된 제재였다는 겁니다. 인문 철학 지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6월 평가에는 킬러 지문의 제재가 변화했습니다. 이번 지문은 사회 지문, 그 중에서도 법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 제재가 채택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수능 국어의 역사는 문과 우대의 역사였다. 그럼 왜 문과 우대의 역사냐라고 얘기한다면은 머릿속에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은 국어, 언어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문과, 이과적인 재능이 있다면은 수학이나 과학과 같은 부분 논리적인 판단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가는 곳, 막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많이 그쵸? 가지고 있는 통념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은 사실은 국어는 누구의 앞마당이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문과여야 할 텐데, 실제로 수능이 쭉 진행되어 오는 과정에서 고정관념을 깨는 행동들, 아니 결과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국어도 이과가 잘 보고, 수학은 당연히 이과가 잘 보고, 탐구도 이과가 잘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그쵸.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이과 쏠림 현상이 오래돼서 학업 수행 능력이 높은 학생들의 비율 차이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는. 날카로운 지적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언어를 잘하면 문과, 또는 이제 수학을 잘하면 이과라기보다는 사실 그런 부분,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되게 냉정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문과가 학업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진다, 또는 그냥 공부 못하면 문과, 이런 식의 인식으로 조금씩은 전환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에 대해서는 문과가 조금 더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은,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2011년 수능에는 기존에 없던 제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예술이라는 5개의 제재 중에서 하나를 채택해가지고 지문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근데 2011년 수능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언어라고 하는 제재의 지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두더지 지문이라고 하면 나오는 그 녀석이 있습니다. 지금의 언어와 매체에서 문법 부분에 해당하는 지문형 문제들의 원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결국에는 이과 학생들의 성취도가 높게 나왔고, 그 이후에는 이과 국어와 문과 국어를 분리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국어 A형과 B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씩 나아가다가 최근에는 6문항짜리, 즉 하나의 지문을 올바르게 분석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물이 다른 지문들의 1.5배죠. 4문항짜리가 있는데 얘 혼자만 6문항이니까. 근데 이 6문항의 제재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일관적으로 계속 인문 지문이었다, 인문 제재였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에 나름의 의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는 인문 지문이 아니라 사회, 그 중에서도 법률 지문이 나왔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학부모님들과 수험생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률과, 또는 이제 법률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회 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과학이나 기술이 또다시 킬러의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6문항짜리 비중이 높은 지문으로 구성되지는 않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경제 지문 같은 것들도 이제 올해의 수능에는 6문항의 제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밸런스를 좀 맞추고 싶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밸런스를 맞추고자 그러니까 싶어 이제 하죠. 네. 어쨌든 아직까지는 문이과가 나뉘어 있는 상태에서 그 결과 차이가 이제 크게 나는 거를 피하고 싶은 게 그런 의도가 좀 반영된 거 아니겠느냐. 네. 좀 그런 거 같은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의 생각과 다르게 저는 그런 부분도 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독서 영역의 정답률과 문학 영역의 정답률이 굉장히 뚜렷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독서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독서 제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번부터 3번까지. 네. 근데 걔들은 정답률이 굉장히 높고 맞아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 녀석의 난도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푸는 방법론에 있어서도 화작처럼 일상적인 언어 능력 차원에서 접근하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유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걸 굳이 되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무려 3문제를 배정을 해놨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7점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될 거고 정답률도 굉장히 높은데 왜 얘를 거저주느냐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이 녀석이 정답률이 높든 낮든 실제로 높지만 이 아이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통계상 어디로 잡히느냐 독서 제재의 난도라고 하는 통계에 잡힌다. 저는 그걸 의도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독서의 난도를 내렸습니다. 정답률이 이만큼 좁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의도하고 넣은 게 아닐까. 명분용. 네,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명분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물론 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네. 어떤 거죠? 다른 선생님이 하신 얘기였는데 네네. 국어 실력이 네. 다소 부족한 학생들이 네. 첫 페이지부터 안 읽히면 너무 큰 좌절감에 휩싸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거나.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조금 잘하지 못한 학생이라도 네. 첫 페이지는 좀 읽을 수 있게 내주자. 그렇죠. 심신안정. 수학도 2점짜리 문제 앞에 4개 깔아주지 않습니까? 1페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런 거다. 의미로 우리가 네. 받아들이면 또 괜찮죠. 그럴 수 있죠. 저는 사실 수험생 때 1페이지 4개를 다 못 풀어서 어떤 좌절감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이죠. 근데 더 슬픈 점은 네. 2번, 3번도 은근 틀린 애들이 있습니다. 위험해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어떤 애가 수학을 100점 받아요. 그러면 잘한다. 수학을 96점 받아요. 잘한다. 근데 수학을 97이나 98을 받으면 이런 멍청한 것. 98점 받으면 엄청 네. 놀림받아요. 그렇죠. 놀림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2점짜리를 틀리냐. 네. 심지어 96점 받은 친구나 아니면 더 낮은 친구들보다 이런다고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 네. 있는 일이에요. 역시 그런 것이죠. 네. 아무튼 여기서 좀 너무 얘기를 길게 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다음 걸로 질문을 조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9월달에 또 구모가 있을 거고,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11월달에 수능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떤 경향이 좀 나타날 것 같다. 네. 그런 예상을 한번 좀 해주시면 어떨지. 저는 약간 그러니까 신유형이다라고 하면은 곤란하겠지만은 유형이 달라진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번에 이제 언매 같은 경우에 언매 선택자의 오답률 1등이 언매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언매가 이번에도 그랬지만은 작년 6월인가 9월 평가원 문제였을 거예요.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호칭어와 지칭어를 가지고서 문제를 낸 경우가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 엄청 헷갈려요. 엄청 어려웠단 말이죠. 그래서 애들 입장에서는 야 선생님이라는 건 지칭어도 되고 호칭어도 되는 거야. 에?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사실은 나 원장님은 아시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문법에서 잘 안 가르치는 부분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간단한 기본 개념이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한국 사람이면 대부분 다 알지 않나? 근데 사실은 그 호칭어와 지칭어라고 하는 이제 담화에서 필요한 담화론의 기본적인 개념들도 그렇고 보통 1학년 네. 내신 때만 외웠다가 다 까먹죠. 그렇죠. 대부분 왜냐면은 다 수능에 그렇죠. 잘 안 나오니까. 수능이 잘 안 나오니까가 답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사들도 다 알고 학생들도 알고 어차피 다 선수끼리 다 알잖아.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고착화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언매의 난도를 강화한다라고 할까 또는 언매 같은 부분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조금은 더 교과서적인 개념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건 네.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에 경시했던 기본적인 개념들을 제대로 익혀서 수능장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팁인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경향이 확실히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이제 기출문제 풀이 분석 위주로만 하다 보면은 네, 이제 그쵸. 생길 수 있는 맹점이 잘 안 나오는 거는 기억을 못 해요. 그렇죠. 또 요즘의 추세가 그전에는 그렇게
그렇게 자주 안 내던 개념을 네. 좀 문제화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네. 근데 어차피 다시 교과서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주 기출이 안 됐지만 어쨌든 교과서에서 다뤘던 그런 이제 주요 개념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안 까먹게 좀 잘 점검하는 그런 건 되게 중요한 팁인 것 맞아요. 네. 같아요. 네. 사실은 쉬워서 안 가르쳤던 것들이기도 한 건데 그렇죠, 이제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거 까다로운데 본 적 없는데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좀 더 구모와 수능을 예측을 하자면은 평가원이라고 하는 엘리트 집단이 흔히 말하는 AI 시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논리와 사고 이런 부분들을 측정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지 흔히 말하는 문학에서 야, 너 집에 이거 없지?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너 집에 이거 없지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감상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쪽이 옳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비문학의 비중이 더 중요했다. 변별의 차원에서는 다시 그쪽으로 회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재가 바뀐 것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이번 6월 평가는 좀 극단적으로 비문학이 훨씬 더 많이 쉬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9월 평가가 되든 아니면 수능이 되든 비문학이 많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특히 수능 날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3년간의 기출만을 본다면 비문학의 난도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뭐 브레터노즈가 됐든 헤겔이 됐든 아니면은 뭐 서양의 우주론이 됐든 이 정도의 난도를 갖는 흔히 말하는 킬러 지문에 해당하는 요 부분들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제법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원래는 평가원이 추구하던 방향성이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비문학 그다음에 약간 좀 그 말 좀 얹자면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서의 문해력이 중요해지지 않을까 다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의 체제로 시험을 봐야 보는 되는 애들, 이제 지금 현재 고1, 고2, 고3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바뀌는 체제에서 이제 공부하게 될 이제 그 아래 학년들이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이런 시험을 잘 보려면은 네. 어떤 면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런 거를 조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 팁을. 네, 그걸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제 뒷부분에 좀 더 다룰 얘기긴 한데 국어가 단기간에 가장 안 오르는 과목인 이유는 저는 국어도 수학도 둘 다 논리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무가 더 고차원적인 논리를 다루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수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수학을 잘하는데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 그럼 이거는 사실은 더 어려운 논리를 다루는 학생이 더 기초적인 논리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라고 분석을 좀 나름대로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 논리의 싸움은 그 논리를 구성하는 의미 단위, 기호가 있어야 하는 건데 수학은 그 기호가 대단히 한정적이잖아요. 그쵸. 많아도 100개도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호는 단일한 의미만을 갖습니다. 근데 언어 기호는 그 개수가 정말 황당하게 많죠. 수학 기호에 비교하면 그쵸. 수만 없죠. 수십만의 단위일 거고 심지어 맥락에 따라서도 의미가 바뀌게 됩니다. 염화 나트륨은 나트륨과 달리 먹어도 괜찮다의 괜찮다와 여보 나 이번에 플레이스테이션 한 번만 사면 안 될까? 시아버님 임플란트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굳이 게임이 하고 싶다면 괜찮아 라고 했을 때 괜찮아는 다르잖아요. 본인 경험은 아니시죠? 아니요. 저는 그렇게 강심장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맥락에 의한 의미의 판단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건데 이게 단기간에 안 된다는 거죠. 이 어휘와 관련된 것들. 즉 논리에 앞서서 이 논리의 판단에 들어가기 위한 재료인 어휘, 그다음에 맥락을 보는 능력 이런 부분들이 먼저 재료로서 마련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고3 때 정신을 차려도 어휘력을 채워 넣는 게 그렇게 단기간에 안 되다 보니까 그건 결국에는 언어 경험의 총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선행이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지 않나. 네, 전혀 달라요. 네, 저는 그래도 재수학원에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험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명제를 판단하는 방법론,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리 길어
길어도 한 석 달, 6월 평가를 보기 전에 대부분 다 끝납니다. 그럼 2학기, 3학기 흔히 말하는 6월에서 9월 사이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 수능의 사이는 이 부분들을 계속 연습하면 되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학생들이 노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흔히 말하는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라고 얘기하면 그런 쪽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논리 판단 이전에 선생님 얘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은 모르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요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력 요즘 많이 이렇게 웃자고 하는 표현인 것 같지만은 실제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웃지 못하는 예. 지구력이 대체 여기 지구가 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예. 그런 걸 모르면은 지구력과 관련되어 있는 제재를 모르죠. 제3자가 들을 때는 그냥 언어 유희 같은데. 네. 그렇죠? 그쵸. 아재 개그 같은데 네. 우리의 현장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그럼요. 그래서 공부의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이런 어휘, 그다음에 언어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데 사실은 교육 과정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글 단위, 글을 나누면 문단 단위, 문단 단위를 쪼개면 문장 단위인 거고 문장에서 나가면 단어니, 형태소니, 의문이니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문법에서 다룬다라고 친다면은 글과 문단과 문장의 관계 또는 거기에서 얻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흔히 독서 같은 데서 많이들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글 단위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글의 문단, 내용의 흐름을 보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다음 문단에서는 이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어떤 정보로 이 문단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문장 차원에서는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의 의미를 제대로 확인해서 문장이 갖고 있는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 연습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 녀석들이 되게 유기적으로 짜여 있다 보니까 오늘은 글부터 배워볼까? 문단 단위를 배워볼까? 그다음 문장 단위를 배워볼까? 또는 문장 단위에서 더 내려가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까가 되는 건데 이것들은 사실은 대단히 유기적이다 보니까 따로따로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 좀 얹자면 기파랑 문해원의 문해라고 하는 영역이 이 구성처럼 되어 있는 게 참 좋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몸을 담아서가 아니라 글을 요약하는 방법, 문단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접속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문단의 순서들을 파악하는 것은 글 전체의 흐름을 보는 것, 문장 단위에서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문해 훈련이라고 하는 챕터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적합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되게 좋았어요. 그 부분들이 뭐라고 할까? 기파랑 문해원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면 결국에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었고 또 거꾸로 말하면은 그런 고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 기파랑에서 배우는 애들은 좋겠네요. 그럼 그렇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면은 고2와 고3한테 이거를 이렇게라도 시작부터 다시 해야 될까? 기초부터 다져야 할까? 라는 생각과 지금 당장 실전 모고를 풀면서 실전에 대비해야 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걸 하는 게 지금 과연 여유로운 행동일까? 라는 생각과 그렇다고 학생들한테 미안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무책임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2, 고3 때 이제 녹여내려고도 많이 해요. 최대한 현실적인 시간 제약 안에서 학생들이 글을 보는 또는 독해를 하는 방법 중에서 이러한 흐름을 보는 방법, 그다음에 요약하는 방법,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 단어를 제대로 확인하는 것들, 요 네 가지를 꼬박꼬박 배울 수 있도록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간단하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독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주로 연습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연습을 하려면은 사실은 기파랑과 같은 그런 교재에서 차분하게 기초부터 배워가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우리 자랑 같긴 하지만 네. 어쨌든 오늘 뭐 우리가 기파랑 홍보하려고 영상 찍는 건 아니긴 한데 네. 교육과정 관련한 전공을 하신 교수님이 네. 국어의 교육과정과 네. 수학의 교육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네. 좀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비유를 하셨어요. 수학의 교육과정은 탑을 쌓는 과정 같대요. 네. 수학의 교육과정. 그러니까 1층부터 쌓아야 되는 거죠. 네네. 1층을 쌓고 그 위에 2층을 올리고 네. 또 2층을 쌓고 3층을 올리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8각 9층의 석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수학의
철학의 학습에서 핵심은 앞 과정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 상태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느냐가 핵심이라는 거. 앞에 과정이 부실한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선행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국어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목도 들어가 보고 네. 저 골목도 들어가 보고 네. 큰 길로도 다녀보고 네. 버스 타고도 이동해 네. 보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구석구석 보다 보면 처음에는 그 동네가 초행이라서 아는 길도 별로 없고 네. 아는 상호도 없지만 그런 경험들이 야금야금 이렇게 거미줄처럼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그 동네에 빠삭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의 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게 되면 전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그래서 이런 마을이니까 기차역은 여기다 만들었구나. 네네. 이런 마을이니까 시청은 여기 있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생각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네. 거죠. 그 교수님이 국어 공부를 사람들이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구석구석 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은 못 들러본 골목이 생기고 네. 못 가본 길이 생기고 구경을 못 해본 간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니까. 네. 근데 하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을의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안다는 거지 집 하나하나 거리 하나하나를 다 안다는 뜻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60-70% 정도의 그림이 그려질 정도가 되면은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로 올라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과목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공부의 방법이 다 연역식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일반 원리를 배우고 그 일반 그렇죠. 원리를 네. 통해서 개별적인 지문들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데 국어는 그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지문들을 배우고 거기서 일반 원리를 도출을 해서 이걸 하나의 이론으로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요즘 국어 공부들은 대부분 다 읽기만 하고 일반론을 도출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여기를 이렇게 가면 이런 경험들을 쌓아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까지 가야 되는데 그럴 여유가 그걸 없죠. 안 해요. 네, 맞아요. 안 하니까 예를 들면 비문학 정보들을 보면은 여기를 쓱 갔을 때 여기는 지금 일관되게 뭐 벽돌 같은 거를 마련해서 성수 같은 경우에는 빨간 벽돌 골목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이런 걸로 어떠한 이미지를 막 창출하고 있구나라는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 집은 대문이 무슨 색깔, 저 집은 무슨 색깔 이런 지역적인 정보들을 암기하는 정도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글 같은 걸 보면. 그래서 글의 요지를 보지를 못하고 글의 지역적인 정보들이 왜 내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게 대부분의 글을 잘 읽는 사람들도 다 이걸 일일이 기억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올바르게 가르치는 방법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최소한 그러한 가이드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학생들은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생기겠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말 그대로 학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고 배우는 입장에서는 올바른 가이드에 따라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밝혀낸 올바른 방법론을 체화하고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올바른 교육은 좀 더 중요하고 기파랑이 그런 면에서 저는 제법 괜찮지 않나. 우리도 뭐 완벽한 네. 건 아닐지 몰라도 그치요. 네.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는 네. 좀 더 본질적인 네. 학습을 하고 그런 있는 부분을 게 짚어서 아닌가. 교육을 하고 컨텐츠로 만들고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킨다는 점은 괜찮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구글의 프레이즈 Don't be evil이라고 하는 거 악마는 되지 말자. 요즘은 사실 약간 악마처럼 돈을 벌고 계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구글의 사훈 같은 거였대요. 학원을 하는 건 결국에는 사실은 제 생계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생계만 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 어린 인재들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사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기파랑 문해원을 운영하면서 사명감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 저는 좀 좋습니다. 내가 이걸로 학부모님들과 젊은 인재들에게 사기를 쳐서 애들을 키우고 있다. 이런 점이 아니어서 저는 그게 좀 좋아요. 직업으로서 하는 일이니까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가르치는 입장이 있으니까 네.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는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죠. 네. 내 배를 불리겠다고 어쨌든 남의 집 귀한 아이들 네. 인생에 망치거나 해를 하면 안 끼치면 안 되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게 뭔가 도움을 줘야지. 네, 그 부분이 자랑스러워서 좀 좋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뭔가 해를 끼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잖아요. 사실 그거 없다고 말 못하죠. 그 제발 부탁인데 제가 고등학교 제자들한테 종종 그 얘기하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그래서 왜 그러면 뭐 3개월 만에 뭐 이걸 해준다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걸 해도 되냐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너를 1등급으로 만들어준대요. 그런 걸 어디서 봤어요? 유튜브래요. 유튜브 누구? 그랬더니 제가 사실 뭐 이렇게 막 유튜브 수십만 미미미누님 뭐 이런 사람이면은 그래도 그러려니 하겠는데 쌤 제자들 긁어 모으면은 그래도 구독자 한 5천 명은 모을 수 있을 건데 걔들보다 못한 애들한테 3개월 만에 국어 1등급 만드는 법 배워오면은 그거는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걸 우리는 사기라고 부르기로 했어.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제 방법 또는 기파랑의 방법론이 정답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교육 철학의 이 부분이 맞다라는 자신감이 있는데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납득을 못하면서 그냥 가르치는 부분들은 조금 지양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알아주시니까요. 표랑문예원의 이 커리큘럼이 네. 딱 그 커리큘럼 자체만 딱 봤을 때 엄청 솔깃하진 않아요. 진도를 딱딱딱 빼주는 느낌이 네, 없어서 그렇죠. 딱 봤을 때 이때까지 하면은 뭐가 되고 이때까지 하면 뭐가 되고 네. 이런 느낌이 아니니까 네. 좀 솔깃하진 않거든요. 근데 약간 그 느낌인 것 같아요. 살이 찐 사람이 이 약을 드시면 3개월 안에 몇 킬로 보장.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야 솔깃하겠지만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맛은 없어.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리고 오래 걸려요.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할 수 있는 체질의 개선이나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지치지 않게 하는 활력의 점진적 증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옳다고는 생각하지만은 솔깃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쳐야죠. 우리는 전제가 국어는 오래 걸린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금방 안 된다. 네, 건강하게 살 빼게 이런 말을 제가 이 덩치로 하는 약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오늘의 코어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는 6월 평가 모의고사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그렇죠. 뭔가 지금 되게 6월 해설은 그렇게 뭐 거의 없었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이 많이 벗어난 네. 느낌이 있긴 한데. 뭐 근데 해설 강의는 뭐 EBS 선생님들 뭐 훌륭하게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에 사설도 많이 해주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국어 공부 잘하고 수능 잘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마라 같은 게 요런 되게 얘기를 좀 중요하죠. 한번 해볼까요? 저는 사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라는 되게 중요한 건 맞는데 잘 따라하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해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다이어트 얘기를 하자면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달라. 이게 너 나름대로 이걸 하라고 하는 건 내 능동적인 힘이 필요하니까 좀 괴롭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건 내가 하지 않으면 그만이니까 조금 낫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끊으면 됩니다. 네, 쉽지 않아요. 제가 이 고급 바디를 만들게 된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 들었어요. 일단은 제일 사실은 이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죠. 국어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기간에 완성이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그나마 요즘은 기파랑을 많이 찾아주시기도 하고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저는 옛날부터 이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같을 때 내신 때만 수강을 하고 중간에는 안 다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애기가 지금 수학이나 과학이나 많이 이런 게 좀 떨어져서 이런 거에 집중해서 국어를 조금 저거 하려고 합니다. 인 경우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절대 아니죠. 당연히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신 부분이 있겠지만은 공부의 연속성이 중간에 끊어지면은 나중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얘를 다시 이어붙이거나 누적시키기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모든 과목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이 걸리고 그 연속성과 논리의 흐름을 배우는 그런 경험이 쌓이는 게 제일 중요한 게 국어인데 그걸 중간에 약간 먹다가 잠깐 나갔다가 먹다가 잠깐 나갔다가 먹다가 잠깐 나갔다가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겁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국어는 일관성 있게 어려서부터 쭉 쌓아가는 것이고 이 언어 경험의 누적을 통해서 영재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창의적인 발상을 가지고서 뭘 밝혀낸다거나 없던 논리가 갑자기 생긴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논리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수학처럼 고난도의 논리를 다루는 건 아니니까요.
거예요. 근데 논리를 다루려면 최소한 단어의 의미가 뭔지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좀 아쉽다. 여기서 지금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또 오해를 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죠. 보캐블러리 학습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그거 생각하시는 아니란 분들이 말이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외운 단어는 내가 써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생활 영어, 간단한 영어 회화 뭐 이런 데서 써먹는 정도의 영어 단어는 보캐블러리식으로 공부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국어 공부는 그런 기초적인 국어를 하고 있는 게 더 깊은 것이니까요. 말이에요. 외국말이 네.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높은 수준의 대화나 수준이 갖춰져 있는 글을 읽거나 하려면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체화돼서 그죠? 글의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어감의 차이나 네네. 이런 것들이 체화돼 있어야지 적재적소에 네. 쓸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거를 그냥 단어장을 외우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어차피 써먹을 수 없죠. 근데 그러니까 그걸 고등학교 2학년쯤 와가지고 하려고 고2는 그나마 나아요. 고3 때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네. 사실 불가능한 거예요. 막 미리 땡겨가지고 선행을 네. 하거나 그게 이런 선행이 게 아니죠. 아니라 저희는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그냥 네. 자리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할 것들 들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체계화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인 네.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뒀을 때 아이들이 그냥 지 혼자 알아서 온갖 책들을 섭렵하고 네. 온갖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의 네. 경험을 막 늘리고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 학생들이 훨씬 많고 그런 길을 올바로 따라가고 있는 학생이라도 워낙에 공부할 게 많으니까 좀 더 효율 있게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바르게 배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중간에 이제 내신할 때만 잠깐 바짝 공부하면 된다. 그거 중학교 때는 되지만은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고등반에는 그거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되죠. 네. 되는 과목이 없죠. 네, 되는 과목이 없죠. 저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면 안 되는 맞아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건데 그것들이 연속성이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면 좀 정신 차리고 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착각이죠. 네. 중학교 때도 안 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네. 어렵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결혼 전에 토실토실 했는데 결혼하면 바뀌겠지.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하면 운동하겠지. 라고 하지만 그 이제 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 그렇죠. 네, 거잖아요. 나는 고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애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달라질 것이다. 아닙니다.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시켰어야 한다. 그렇죠. 라는 것이죠. 좀 마누라 보고 있으면 꼭 이렇게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좀. 자,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일단 첫 네. 번째는 공부를 꾸준히 해야지. 네. 이렇게 뭐 내신 때만 하고 또 네. 내신 끝나면 놀고 네. 이렇게 간헐적으로 하면 네. 그렇죠. 우리가 간헐적인 건 단식만 간헐적으로 하는 그렇죠. 거지. 네. 공부를 너무 단헐적으로 하면 그렇죠. 안 된다. 네. 뭐 그런 간헐적 얘기네요. 단식은 효과적이기라도 하죠. 근데 공부는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것도 자꾸 하면 요요입니다. 아, 그렇죠. 그다음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결국엔 또 공부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히 비문학과 관련해서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정보는 분류하는 것이긴 하지만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은 눈으로 봐야 할까라는 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공부의 방법이 어디로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냐면은 기호에 매달려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고 어디다가 뭐 괄호를 넣고 어디다가 뭘 붙이고 등등등인데 원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글을 읽을 때 사람 인물 이런 데다 다 동그라미 치면서 읽어가지 않아요. 맞아요. 중요한 거는 맥락을 보고 큰 정보의 틀을 확인해서 구조를 익히는 것인데 학생들은 동그라미를 얼마나 이쁘게 치는가 어떠한 로직에 따라서 동그라미를 치는가 이런 부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학생들이 그리는 방법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수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 중에 하나는 그런 기호 같은 것들은 사실은 부차적이라는 겁니다.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돈가스 맛집의 사장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돈가스의 고기의 육질을 상향시키거나 돈가스를 잘 튀기는 방법에 집중을 해야 되지 샐러드가 맛있어요는 사실은 돈가스 맛집의 부차적인 요건에 불과하단 말이죠. 이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샐러드 살아다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요즘 아닌데 이거는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논쟁의 여지가 있군요. 그럼요. 네. 스프가 더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글에서는 흐름, 문단에서는 요지, 문장에서는 의미의 파악과 같은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호는 정보의 위치만을 잡으려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부분만 집중해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가 두 번째입니다. 기호를 통해서 표시하면서 읽고 중요한 정보를 메모하면서 읽고 네.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교과 과정에 나오거든요. 저는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게 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책을 읽으면서 뭔가 메모를 하면서 읽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겠어요? 책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이 매우 방대해서 네. 읽은 걸 내가 다 기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네네. 그러니까 사용하고 싶은 정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네. 그런 것들을 좀 추려서 메모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네. 문학 작품 같은 걸 읽다가 문구 같은 데다가 이렇게 밑줄을 긋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 걸 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굉장히 인상적이고 좋아서 네. 언젠가 그걸 다시 기억해서 떠올리고 싶고 혹은 내가 뭔가 그걸 써먹고 싶은데 네네. 밑줄 긋기라든지 뭐 메모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마치 그게 어떤 독서의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인 것처럼 생각을 네. 해버리는 경우들이 약간 있단 말이에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 있다. 맞아요. 근데 라는 그거는 느낌이 굉장히 들어요. 네. 오히려 독서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사실 독서라는 건 그냥 책 한 권을 놓고 그냥 편하게 읽으면 그만인 거죠. 저는 그래서 학생들한테 종종 그래요. 기호는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기호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경우에 고전 소설의 어떠한 인물 간의 관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동그라미를 신나게 쳐놓는데 맞아요. 아니 어벤져스도 한 8명쯤 되지만 거기 중간중간에 멈춰가면서 누군지 다 메모하고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지는 않죠. 아, 그럼요. 학생들이 실제로 이 인물 간의 관계를 까다로워하는 이유는 사실은 인물이 막 10명 나오고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의 의미가 잘 와닿지 않거나 모르기 때문인 거지 사실은 그게 복잡하거나 하기 때문이 아닌데 관계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연결을 하고 동그라미를 치고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학습하게 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주객전도된 공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가 제 요지입니다. 맞아요. 네. 그게 글을 잘 읽는 사람이 되려면 글을 읽으면서 그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한 번 읽고 그걸 통째로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읽으면서 글의 각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말들이라도 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집어넣으면서 그건 글을 넣고 읽어야 되는 해야 거잖아요. 되는데, 근데 네. 문제는 이 많은 사람들이 네. 이거는 사실은 어린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어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데 네. 기억하려는 걸 먼저 해야 되는데 네. 밑줄부터 긋는 거예요. 그렇죠. 밑줄만 그어놓고 네. 안 외워요. 네, 3분 뒤에 나야 힘내줘 인 거죠.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사인은 줬으니까 다 좀 이따 다시 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독해의 핵심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해라는 걸 그냥 읽고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은 암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똑같은 맥락인데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눌 때도 그렇거든요. 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네, 그 기억할 사람의 게 말을 있어야죠. 네. 어느 정도 기억을 해야 내가 그걸 바탕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의 말을 내 귀는 듣고 있는데 내 머리가 하나도 기억을 안 하고 있으면 네.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해를 하고 나중에 정리해서 외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굉장히 잘못된 거죠. 네. 암기를 좀 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흔히 옛날 초등학교 이제 논술학원에서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접속어에다가 세모 치는 거. 굳이 말하면 그 접속어 뒤에 오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아기 때는 그때 시야가 글을 읽고 좁으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맞지만 수험생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접속어 찾기 시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뒷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건데 그쵸. 우리 학생들은 뒷부분의 문장을 기억하려 하기보다는 접속어에다가 기호 차고 넘어가서 뒤지고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해서만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번에 6월 평가가 그렇습니다. 근데 고난도 문제, 말 그대로 변별을 내는 문제, 격차를 내는 문제는 그런 식의 찾기 시험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드리는 게 두 번째였습니다. 키워드를 네. 외우고 네. 걔네들의 관계를 외우고 네. 중요도의 차이를 외우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 글을 읽고 글의 구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정답이죠. 네. 근데
그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자꾸 그러나의 동그라미. 네. 하지만의 네. 뒤집힌 세모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럼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물으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간단한 얘기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지 중간에 나한테 그러나 그런데 그래서를 몇 번 썼고 언제 썼는지 따위는 보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평소에 언어 생활을 할 때는 그걸 너무 잘 알면서 글을 볼 때에는 왜 바보처럼 구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나이가 조금 어린 친구들보다는 얼마 남지 않은 수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기억했으면 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마지막이 뭐냐면은 어떤 학생이 와가지고 특히 6월 평가 같은 걸 지나면 맨날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시간이 모자란데요. 그 애들은 그럼 이래요. 전략을 세웁니다. 이런 짓까지 싶을 정도인데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은 언매에서 매체를 먼저 풀고 그 다음 독서론에를 갔다가 독서론에 가서 이제는 문학을 봐야 되는데 문학을 봤을 때 현대 문학이 좀 더 나으니까 현대시를 갔는데 딱 봤을 때 쓱 지켜보고서 고전 시가가 내가 알만한 내용이다 하면은 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뭐 이제 등등등등 그래서 막 순서를 정하고 뭐를 먼저 풀고 5번부터 거꾸로 보고 뭐 보기부터 먼저 보고 뭐 등등등이죠. 이걸 전략이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다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득채쌤과 제가 뷔페를 갑니다. 뷔페를 가서 우리 득채쌤께서 오늘은 내가 이 비싼 돈을 내고 뷔페를 왔으니까 막 전략을 세워서 먹으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탄수화물에 바로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혈당을 높여서 포만감이 생기니까 최대한 배제하면서 일단은 샐러드를 먼저 먹고 샐러드를 먹은 뒤에 콜드 플레이트보다는 핫 플레이트를 먼저 간 다음에 그람수의 단가가 높은 랍스터를 먼저 조지고 랍스터를 조지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차가운 것 중에서 산미가 있는 걸 막 먹겠다. 그래서 저걸 하겠다. 라고 웅대한 계획을 세워봤자 우리 나 원장님께서는 김종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제가 더 위장이 많이 작아요, 먹죠. 제가. 그렇죠.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뷔페를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저는 체급을 높여라고 말할 것 같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은 불확실성에 기대고 있는 것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문학이 일반적으로 비문학보다는 정답률이 높은 건 맞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관적인 흐름이라면은 나름대로 전략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찍더라도 정답률이 낮은 걸 찍는 게 높은 걸 찍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맞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문학이 나에게 쉬울지 어려울지 그건 예상이 안 되죠. 근데 그걸 기준으로 전략을 짠다라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사실은 그걸 그렇게 왔다 갔다 해봤자 실제로는 아무리 많이 해도 2분 정도, 3분 정도의 시간 세이브밖에 안 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2분이 모자라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부의 왕도라고 하는 거는 그러한 아무짝에 의미 없는 전략들 내가 샐러드를 먼저 먹는다고 해봤자 사실은 그냥 평소에 많이 먹어서 위의 양을 키워를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절박하면 알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도 의미 없는 공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시간에 그런 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부먹찍먹 고민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어라. 인 것처럼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네, 그럼요. 그래서 어휘를 익히고 문맥을 볼 줄 알고 흔히 말하는 요즘 학생들이 양치기라 부르는 행동들 특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양치기 그 언어 경험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맥락을 보고 어휘를 익혀가면서 물론 모든 단어를 다 알지는 않죠. 그러니까 유추와 의미의 확장이 대단히 중요하겠지만은 유추와 확장을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자주 단어가 봐야죠. 많아야 맞아요. 유추도 빠르고 정확하게 되는 건데 이것들을 계속 쌓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전반적인 언어 능력이 향상될 때 시간이 단축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명제를 올바르게 판단할 때 이런 경험이 누적되고 나면은 숙련이라고 하는 게 쌓이겠죠. 이 숙련이 쌓이면은 하나의 명제를 올바르게 판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 줄어드는 것들이 쌓이면서 실력이 되는 거고 그 실력을 통해서 시간이 확보되는 거지 순서에 따라서 시간이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운 생각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맞아요.
보편적인 언어관념 또는 능력을 익히는데 조금 더 집중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도 보면은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모의고사 푸는 연습 같은 걸 하잖아요. 네. 솔직히 말하면 4등급 이하인 학생은 시간 재서 푸는 필요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시간을 재서 푸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숙련도가 있는 학생들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네. 4등급 이하인 학생들이면 사실은 시간 내에 못 푸는 게 정상이거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하나라도 똑바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네. 그래서 똑바로 읽는 게 쌓여야지 시간도 단축이 되는 거지. 그렇죠. 맨날 그 80분 내에 못 풀어가지고 막 10개씩 찍으면서 네. 계속 그 시간 재서 모의고사 푸는 연습만 한다고 해가지고 독해력이 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노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지만은 경험이 너무 적다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수학을 못하면 기초부터 배워야 될 텐데 맞아요. S반에 들어가면 뭔가 달라질 거야. 같은 막연함. 그래서 그렇죠. 흔히 말하는 비문학의 보기추론은 사실은 배점은 3점에 불과하지만은 시간은 5분 이상 걸리도록 설계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은 아직 등급이 낮은 학생들이라면은 그거 풀 시간에 다른 2점짜리 문항을 2문항 내지는 3문항 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질문을 할 때 걔들을 안 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들고 와요. 들고 와서 선생님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설명을 막 해주거든요. 그럼 뭔가 알아들은 듯 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지문의 배경 지식이 또 사용되는 문제가 수능 날에 등장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우리 학생은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요 문제에 대한 해설만 배워가지고 간 것뿐이고 전반적인 언어 능력이 향상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공부이고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보고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으로 명제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어려운 거 고난도를 풀 수 있으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뿌듯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지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저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연습이라든지 그런 지엽적인 전략 네.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저가 이제 강사 생활하면서 가장 자괴감을 느낄 때가 웃프다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알려주신 찍기 요령 덕분에 제가 점수가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찍는 거는 종강 한 2주 전쯤 몇 개만 설명했는데 그동안 10개월 동안 가르쳤던 독해의 원리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됐니?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찍는 게 역시 짱이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한 10개월의 훈련들은 같이 모였을까? 이럴 때 약간 웃을 때가 좀 있습니다. 아 근데 원래 그런 거는 단기적인 네. 학습은 체감이 덜 되는 겁니다. 원래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라. 연속성이 없이 잠깐 찍먹만 하지 말아달라. 두 번째로는 기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글을 분석하는 데서는 기호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거기에만 매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순서의 배열 막 이런 식으로 잡스러운 전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전반적으로 언어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직한 공부가 답인 것 같다. 맞아요. 왕도가 있다면 그게 왕도겠죠. 맞아요. 그리고 네.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잘 모르는 사실인데 네. 수능 국어 영역은 네. 그냥 1번부터 순서대로 푸는 게 제일 효율적으로 배치가 돼 있는 시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그걸 안배하고 배치하는 네. 거예요. 대체 왜 5번 선지부터 먼저 봐요? 아니 문제 순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나마 왜 굳이 5번 선지부터 먼저 볼까요?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 다 고려해서 네. 순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당연히 모르지만 네. 애초에 문제를 풀 때 사고 과정도 1번부터 풀고 2번 풀고 2번까지 풀고 3번 푸는 게 제일 시간이 덜 걸리는 배치예요. 이게 덜 걸리고 네, 이게 그런 네. 배치거든요. 그 저거 유형도 3번을 풀 때 1번, 2번을 푼 경험이 남아 맞아요. 있을 그걸 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활용하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아, 저도 이것도 말하고 싶었는데 또 우리 원장님이 짚어주시네요. 얘들아 말 좀 들어. 너희들의 잔머리는 정답이 아니란다. 아, 네. 잔머리는 정답이 아니란다. 저 항상 그 얘기하는데 애들한테 맨날 설명해줘요. 자, 얘들아 따라하자. 나의 배경 지식은 쓰레기야. 아니, 활용하지 않도록 하자. 자기가 알고 있는 암모니아의 분자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암모니아의 분자수가 여기 안 나와 있으면 쓰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예, 하지만 제가 아는 지식과는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늘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김종훈 원장님 모시고 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당초에 그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진 않았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획과는 달랐군요. 아, 그렇죠. 네. 뭐 근데 원래 다 그래요. 그렇죠. 매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튼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편집 잘해주시리라 믿고요. 다 잘리고 그런 거 아니죠? 네. 저희 원생들한테 원장이 이번에 TV 나올 거야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해뒀는데 막 이렇게 얼굴 막 가려져 있고 그러면 저희 학생들 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장님 오늘 그 아주 유익한 내용 많았고요. 네. 안 유익한 내용도 있었지만 알아서 예.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네. 다음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네. 남게 하면 혹시 좋겠습니다. 다음이란 기회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해주신 김종원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